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개별 ODA 차관에 관한 자료를 간략히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기에는 한국의 양어성 차관 도입에 대하여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ODA 차관, 즉 양어성 차관은 증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관을 가리킵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양어성 차관 계약을 체결한 것은 1959년 4월이었습니다. 미국 개발차관기금으로부터 350만 달러의 통신시설 확충 차관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양어성 차관 계약까지는 1년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957년 미국 정부는 증여 형태의 원조는 줄이고 차관 형태의 원조를 도입하기 위해 개발차관기금이라는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상 원조가 줄어든 부분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DLF 차관 확보에 뛰어들었습니다. DLF는 ICA와 별개의 기구였으며 ICA 원조처럼 국가 단위로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동경제위원회나 미국 측 경제조정관실이라는 루트를 반드시 거칠 필요 없이 DLF의 개별 신청이 가능했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의 차관 신청을 통제하기 위해 ICA 원조와 유사한 절차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57년 10월 미국 측 경제조정관실에 협의를 요청했고 합경의 기획분이 워크그룹의 논의를 거쳐 12월에는 9개 프로젝트를 신청하기로 합경위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의미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DLF가 개별 차관 신청권을 심사할 때 워싱턴의 ICA 본부를 통해 각국의 ICA 현장 사무소들의 의견이라든지 정보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측 경제조정관실의 공동 노력은 마침내 1958년 10월 한국 최신부에 대한 통신시설 확충 프로젝트 등 2개 차관의 승인이라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1950년대 말부터 한국 정부는 양어성 차관 도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DLF 차관이라는 특수한 차관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차관 도입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 것은 박정희 군사정부 들어서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시작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961년 10월 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을 위한 차관 도입은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7월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민간 기업이 해외 공공기관의 차관, 즉 공공차관을 획득했을 때는 저절로 지불 보증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공공차관은 해외 민간 기업의 차관, 즉 상업차관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든지 만기가 길다든지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처럼 지불 보증을 통해 차관 도입을 촉진하고자 했지만 아직 한국 정부나 기업의 상환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은 미진했습니다. 차관 도입이 활성화된 것은 1966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청구권 자금 중 유상 자금이 도입되고 한일 민간 기업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부터였습니다. 차관 도입이 활성화되는 한편 기존 도입 차관의 상환 문제가 자꾸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차관 도입 정책의 기조를 촉진해서 심의 강화로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외자 도입 관련 법들을 통합하여 1966년 제정된 외자 도입법은 외자 도입 촉진위원회를 외자 도입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967년 11월에 외자 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은 연간 차관 도입 규모를 제한하고 차관 신청인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정책 변화 중 ODA 차관이 속하는 공공차관과 관련하여 주요한 것으로는 1973년에 제정된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한해서 공공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법의 1975년 시행령은 법인 중에서는 공개법인만 공공차관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1960년대 도입된 ODA 차관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1960년대 공공차관은 거의 대부분 양어성 차관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발행한
외자 도입 30년사의 공공차관 통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62년부터 1972년까지의 11년간 공여자는 미국이 6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공여자는 1965년까지는 세계은행이었지만 1966년부터는 일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청구권 자금의 영향입니다. 공공차관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활용되었는데 1960년대 후반에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금액의 양곡차관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ODA 차관이든 공공차관이든 원금 상환액이 차관 도입액보다 커져서 자금 순유입이란 관점에서는 의미가 옅어집니다. 그런데 그 직전인 1970년대에는 ODA 차관과 공공차관 통계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양어성이 약한 국제금융기구 차관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차관 중 양어성 차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도입된 ODA 차관의 특성은 OECD 통계를 활용해 공여자의 비율을 검토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의 6년간 차관 공여자의 비율을 보면 일본이 41.2%로 미국의 40.7%를 약간 넘어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DA 차관의 산업별 구성은 OECD 통계로부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자기구의 공공차관에 비해 양국 간 공공차관은 비교적 양어성 차관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자 도입 30년사에서 그 주요 프로젝트를 보면 농업, 철도, 전력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 여러분들을 위해 개별 ODA 차관에 관한 자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무부에서 1987년 작성한 공공차관 통계라는 보고서에는 개별 공공차관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온라인 아카이브에서는 세계은행 산하 기구가 한국에 공여한 차관의 계약서 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해외 원조기구 문서군에는 한국 정부가 개발 차관 기금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알려주는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양어성 차관 도입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았는데 이것으로 9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에 제공된 기술 원조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